발화 지점이 1층 주차장 천장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이 천장에서 시작됐다는 증언과 CCTV 영상이 나온 가운데 최근 전기 공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존자들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몰려와 탈출이 어려웠다고 한결같이 진술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2층 여성 사우나 시설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로 같은 좁은 통로가 복잡하게 나 있는 데다 자동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소방시설 점검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 등이 지적됐는데 이 때문에 고의로 스프링클러를 잠가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차는 신고 후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내부 진입까지는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사다리를 작동할 수 없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화 실패에 대한 비난이 나옵니다. 1층이 기둥으로만 이뤄진 필로티 건물 구조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외부 공기를 빠른 속도로 유입시키는 구조여서 불이 건물 위쪽으로 쉽게 옮겨 붙었습니다.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가족의 신원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영안실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고3 딸까지 3대가 함께 변을 당한 기막힌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 대표가 당권 장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당화 논란으로 인한 당내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신생아 4명이 숨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곳곳에서 특정 바이러스를 찾아냈습니다. 병원 내 감염 관리가 부실한 걸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어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불로 지금까지 모두 29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제천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불이 처음 시작됐다는 건물 1층 주차장을 오늘 자세히 살폈습니다. 오늘 특집 8시 뉴스는 화재 당시 상황과 원인 그리고 대형 참사로 번진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오후 불이 난 상황부터 먼저 되짚어보겠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씨는 4분도 안 돼서 거센 불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는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2분 1층 주차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오고 급히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량이 보입니다. 소방신고가 접수된 오후 3시 53분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며 연기 색깔이 짙어집니다. 화재가 일어난 1층 천장에서는 불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은 주차장에 세워둔 15대의 차량에 옮겨붙고 연기 색깔은 시커멓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검게 변한 연기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 쪽으로 치솟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4분 만인 오후 3시 57분 1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이제 건물 외벽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30초 뒤 건물 외장재를 타고 오른 불길은 2층 여성 사우나 창문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다시 1분이 지났을 땐 건물 전체가 시뻘건 불길과 연기로 뒤덮입니다. 소방신고가 이뤄진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각입니다. 화재 신고 7분 뒤인 오후 4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건물 외벽을 모두 태웠고 연기에 뒤덮인 건물은 형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방금 CCTV 보신 대로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건 맞는데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불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은 주차장 천장 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차 감식 결과 화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은 1층 주차장에 집중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입니다. 보시면 차들이 심하게 불에 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담도 있었지만 조사 결과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스포츠센터 측이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 공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막 공사하고 그랬어요. 천장을 뚫고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 뚫고 막 전기 공사하고 이렇게. 경찰은 천장에서 떨어진 불이 차량에 옮겨 붙었다는 진술과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천장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불덩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작은 불이 천장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차량이 아니라 건물 주차장 천장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감식반은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내장재에 옮겨 붙으면서 번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열선 작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뭔가 이유로 불길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수는 내일 오전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증거 확보를 위해 2차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이렇게 1층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외벽과 내부 통로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습니다. 화재의 생존자들은 당시 시커먼 연기가 순식간에 들어차서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숨도 쉬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3층 사우나에 있던 이 남성은 탈의실로 연기가 밀려드는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창도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검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신발 가지러 가는 사이에 갑자기 검은 연기가 차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뒤덮인 연기를 뚫고 숨을 참아가며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오시고 뭐고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그리고 뭐 중간에 가리고 내려오느라고 바빴죠. 4층 화장실로 대피했다가 소방관들이 깔아놓은 에어매트 위로 몸을 던져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난간에 올라앉아서 기다리다가 자꾸 뜨거워서 난간에 이제 매달렸어요. 근데 나중에 연기가 확 올라와가지고 그때 뛰었어요. 3층 사우나에 있다 탈출한 남성은 바로 아래층에서 20명이나 희생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2층이 여자층인데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뉴스 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안타깝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도저히 잠을 못 자가지고 뭐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생존자들은 참사의 순간 살아남은 안도보다 악몽이 남긴 공포와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이번 화재는 대낮에 일어났는데도 29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치는 대형 참사로 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의 희생자 대부분이 왜 건물 2층에 있는 여성 사우나에서 발견됐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에 최재영 앵커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재영 앵커. 네, 저는 지금 제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건물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 먼저 이 20명의 희생자가 2층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현장에서 그 원인에 대한 게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늘 아침부터 현장에서는 이 소방당국과 이 경찰 과학수사대 수십 명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주변 이 상점을 돌면서 CCTV를 확보하기도 하고 목격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유독 2층에서 희생자가 많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유리창이 많이 깨져 있는 곳, 바로 이곳이 2층 여성 사우나입니다. 일단 입구에 있는 자동문이 고장나서 대피가 어려웠고, 다음에 목욕탕 내부 구조가 워낙 미로 같아서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이 희생자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이 유리창 자체가 통유리이기 때문에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유가족들은 유리창부터 깼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소방당국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현장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2층 사우나는 발화 지점인 1층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만큼 대피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큰 이유입니다. 유독 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불이 시작된 뒤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키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들어온 연기와 유독가스는 빠르게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도 화상이 아닌 연기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2층 여성 사우나로 20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사우나 출입문 옆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9명은 휴게실과 탈의실에서 찾아냈습니다. 2층에 있는 주출입구 쪽에 1층에서 나오는 그 연기들이 올라가니까는 여기에 사우나 하시는 분들이 미처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오지 못한 걸로. 반면 3층 남성 사우나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비상벨이 울린 뒤 재빨리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 저 비상계단으로 도망가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근데 2층에 비해 연기가 늦게 스며든 점도 도움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헬스장이 있던 6층과 7층에선 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층에 2명, 6층과 7층을 연결한 계단에 2명, 그리고 7층에 4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식당이 있던 8층에선 1명이 희생됐습니다. 8층에는 실외 발코니가 있어 발코니를 통해 탈출한 사람 일부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여성 사우나의 내부 구조 때문에 희생자가 많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통로와 또 버튼을 눌러야만 열 수 있는 자동문이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입니다. 20명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2층의 여성 사우나 시설. 바로 아래층에서 난 불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사우나 출입구로 올라오면서 대피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복잡한 사우나 내부 구조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2층 사우나 시설은 635제곱미터 넓이로 욕탕과 탈의실, 휴게실 등이 있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미로처럼 복잡하고 통로가 좁아 탈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못 벗어놓고 하는 낙하들이 상당히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욕탕 안에는 화재 비상벨도 설치되지 않아 탈의실에서 울린 경보음이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문 형태의 출입문도 문제였습니다. 출입문 버튼이 있었지만 쉽게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거 문이 그냥 아무 데나 누르면 잘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빨간 거 스티커로 붙여놨더라고. 거기 누르라고. 깜깜하면 못 찾죠. 실제로 2층에서 숨진 2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출입문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또 2층의 피해를 키운 건 통유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었고 또 내부에 들어찬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박원경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창문으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사우나가 있던 2층과 3층은 예외입니다. 욕탕 쪽 건물 외관이 창문이 없는 이른바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층 사망자 대부분은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창문이 없어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2층이 전부 다 통로를 막히고 있어요. 연기에 의해서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창문이 없다 보니 사고가 나도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에서 유리를 깨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처럼 갑작스런 상황엔 마땅히 도구를 찾기도 어렵고 도구가 있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건물의 외관에 이용되는 이런 유리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망치로 깨도 사실상 잘 깨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유가족들은 빨리 외부에서 유리를 깨고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은 소방의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제발 깨달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거 깨야 산다. 그게 4시 조금 넘어서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깼으면 다 살았는데 아무도 안 깨는 거예요. 소방의 대응에 대한 논란과 함께 창문이 없는 통유리 외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가 한 달 전쯤부터 잠겨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아예 밖에서 문을 잠궈놔서 비상시에 탈출구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여성 사우나에는 출구가 2개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출입문과 창고 쪽 비상구입니다.
화재 당시 발화 지점과 가까운 출입문에 비해 비상구는 상대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목욕 바구니 등 적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비상구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목욕가락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었어요. 계속 칭게칭게 계단식으로. 게다가 비상구문은 아예 잠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하나에 가까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어요. 어쩌다 한번 나갔어도 못 나가지. 잠궈놨기 때문에. 한 달 전쯤부터 안에서 열 수 없도록 밖에서 문을 잠갔다는 주장입니다. 비상구가 창고와 붙어 있고 입구에 적재물이 많았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비상구 통로까지 창고처럼 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근처에 물건을 쌓아두는 걸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비상구가 재구시를 못했던 이유와 배경도 수사 대상으로 보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층 여성 사우나에서는 피해가 커졌고 겨우 화염과 연기를 피한 사람들은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긴박했던 구조 당시의 순간을 이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운동을 하다 불길을 피해 뛰쳐나온 남성이 창틀에 매달려 있습니다. 상의 일부는 훼손돼 있어 지금까지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남성에게 접근을 시도하지만 사다리 길이가 짧아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못 올라간다. 어떡하니 저 사다리? 저 남자 어떡하니? 몇 미터 아래서 소방대원이 밧줄을 넘겨주자 남성이 난간에 묵습니다. 남성은 신발까지 벗고 밧줄을 잡은 채 경사면을 기어 내려와 가까스로 사다리차에 올라탔습니다. 건물 다른 편에선 두 남성이 코와 입을 막은 채 필사적으로 손을 흔듭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시커먼 연기는 건물 전체로 퍼지고 연기가 두 남성을 완전히 뒤덮기 직전 사다리차에 올라타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아유. 또 다른 남성은 창문에 매달려 버티다 119 구조대가 바닥에 준비한 에어매트에 뛰어내려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생사를 가른 순간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끔찍했던 화재의 기억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뉴스나 사람 죽은 거 보고 이거 다 같은 동료 아닙니까? 같이 들어갔다기는 그게 불안하니까 잠도 못 자고. SBS 이현영입니다. 2층의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의 구조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천 현장 다시 연결해서 화면 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재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에는 이렇게 불에 까맣게 탄 이 승용차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 이곳이 이 불이 화재가 난 건물의 1층입니다. 이렇게 1층이 뻥 뚫려서 이렇게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 구조를 저희는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필로티 구조가 이번 화재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은 산소가 없으면 꺼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1층이 뻥 뚫렸다 보니까 이곳으로 산소가 계속 공급되면서 이 불이 잘 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저 위로 보면 하얀색 스티로폼이 보입니다. 이 건물 외장재는 저렇게 스티로폼이 있는 외장재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이제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티로폼은 불에 잘 타는 그런 성질에 있는 물질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1층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 재질이 있다 보니까 불이 빠르게 번지게 된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 많은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말 불이 순식간에 빠르게 번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현장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1층이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필로티 구조가 불이 빨리 번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방이 트인 1층을 통해 산소가 계속 유입되면서 불을 더 키웠다는 겁니다.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오릅니다. 1층은 기둥만 있고 사방이 개방된 필로티 구조다 보니 불길은 건물 상층부로만 계속해서 번집니다. 사방이 트인 아궁이의 불처럼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 보니 불길의 확산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필로티 구조가 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서 있는데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안쪽으로 바로 연기라든지 화염이 치밀어 들어가면서 전층으로 다 확대될 수 있는 아주 용이한 구조거든요. 여기에 필로티 구조 특성상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출입구가 하나인 것도 화를 키웠습니다. 화재 초기 출입구를 통해 일부 이용객이 대피했지만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출입구를 막으면서 남아있던 이용객들은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또 이 출입구가 외부 공기가 대량 유입되는 유일한 통로다 보니 불길과 연기를 내부로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필로티 1층 중앙 계단하고 그 계단을 통해서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요. 여기에 건물 바로 밑에 주차된 차량에도 불이 옮겨 붙으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1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 세워졌던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급속도로 상층부로 번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건물 외벽을 둘러싸고 있던 마감재 드라이비트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쉽게 불이 붙고 유독가스도 뿜어내는 가연성 외장재로 2015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엔 못 쓰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그 전에 지어진 이번 건물 같은 경우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9층까지 번진 것은 가연성 외장재 드라이비트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빨랐죠. 거의 순식간에 했었죠. 주차장에 불이 나는 걸 확 보고 10분 안쪽에 3층까지 올라간 걸 봤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에 유리망과 시멘트를 덧발라 값이 싸고 단열 효과가 좋아 시공업자들이 즐겨 쓰는 외벽 마감재입니다. 하지만 불이 나면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불을 번지게 하는 불쏘시개로 돌변합니다. 2015년 1월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역시 드라이비트 때문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같은 해 10월부터 6층 이상 건물엔 드라이비트를 포함한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번에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은 2010년 7월 건축 허가를 받아 사용된 겁니다. 규제 이전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용접 공사가 많은 저층부만이라도 불연성 외장재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이번 화재에서 건물을 위아래로 관통하는 승강기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층마다 목재로 된 문이 달려있던 화물용 승강기는 뻥 뚫린 승강기 통로로 불길을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데 10분이면 좋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렇게 빨리 불이 번진 이유 중 하나로 화물용 승강기를 꼽습니다. 연기가 확대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었고요. 화물용 승강기 이 부분으로 그 열기와 연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7층, 옥상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 층이 한 대 뻥 뚫려 있는 승강기 통로의 특성 때문에 1층에서 시작된 불이 통로를 타고 고층으로 쉽게 옮겨 붙었다는 겁니다. 불이 난 건물의 화물용 승강기는 각 층의 문도 목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승강기보다 마감이 허술해 문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한 층에 붙은 불이 통로를 타고 한 층씩 위아래로 번지면서 전 층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20명이 숨진 2층을 빼면 6층부터 8층에 9명의 희생자가 집중됐는데 7층까지 이어진 화물용 승강기가 화염을 번지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시 승강기의 열기나 연기가 통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설비를 갖춘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규는 초고층 건물이나 비상용 엘리베이터에만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건물에는 모두 350개가 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소방점검에서 스프링클러 고장이 지적됐는데 그 이후 수리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스프링클러를 잠가놓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파마를 뚫고 가까스로 대피에 성공한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했나요? 안 됐습니다. 남자층에 스프링클러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모두 356개였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당국은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초기 모든 층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소방특별조사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소방점검에선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와 보조펌프 고장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건물 관리자가 스프링클러 수리 등을 이유로 고의로 스프링클러를 잠가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화재를 감지하는 비상벨은 제대로 작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리는 들렸어요. 소리가 삐용 이런 들렸고. 화재 초기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손영환입니다. 네, 지금까지 불이 난 원인과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결국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이 겹쳤다는 참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도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재영 앵커. 네, 저는 지금 제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제부터 밤을 새가면서 많은 소방관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 처음 출동했을 때 이 대처가 적절했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이 사고 현장에도 하루 종일 그런 아쉬움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이 건물 내부 진입이 너무 늦었던 건 아니냐, 사다리차가 제대로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고요. 결국 이 소방당국의 초기 대처가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이 소방당국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대처가 좀 늦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불법 주정차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은 이 현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불이 난 곳은 제천에서 가장 큰 스포츠 센터라 평소 건물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았다고 주민들은 취재진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초기 대처가 조금 더 민첩했다면 희생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천 화재 현장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 초기 대처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대는 화재 신고 이후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이 건물에 진입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고 이 사다리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사다리차가 사다리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들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야, 사람을 보면서도 사다리를 못 올리고 못 구하니? 사다리를 한 차례 올렸다가 내리고 결국 차량을 밀어내고서야 다시 사다리를 올리는데 30분을 흘려보낸 겁니다. 차가 오긴 왔는데 이걸 사람을 못 구해서 나 결국은 한 2m 정도가 모자르니까 우리가 막 속이 터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남성이 구조된 건 오후 5시 20분쯤 사다리차가 도착한 지 1시간 만입니다. 좀 더 바짝 다가가서 사다리를 폈어야 되는데 차량에서 좀 멀리서 사다리를 폈습니다. 소방대는 고층에서 사다리차로 1명, 에어매트로 스스로 떨어진 1명을 구했습니다. 민간 사다리차가 3명을 구한 뒤였습니다. 구조가 끝난 뒤엔 불을 꺼야 했는데 이번엔 물을 쏘는 부분이 고장났습니다. 밸브인데가 금이 갔습니다. 날씨가 춥고 또 압력을 갖다가 좀 고압으로 올리다 보니까는 희생자가 가장 많은 2층에 구조대가 진입한 건 현장 도착 뒤 30분이 넘어서였습니다. LP 용기가 폭발할 것을 대비를 해서 농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유가족들은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2층 창문을 깨고 진입했으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난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친 뒤에 불과 한 달 전에 소방 점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부실했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비상구 역시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뭘 점검한 건지 궁금합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2달 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상가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안에 내부는 이제 부분으로 했어요. 다 올 도색을 안 하고 다 지가 거기 바다, 마룻바다 그 보수공사 하는 거 같고. 지난달 30일에는 소방점검도 마쳤습니다. 제천시 측은 해당 건물이 지난달 말 소방점검을 문제없이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이렇게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옥상까지 번진 점 때문에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위치한 곳은 현행법상 화재에 취약한 방화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방화지구 내의 건물에는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 유리와 창호 등이 설치돼야 합니다. 준공 당시 7층 규모였던 건물은 2차례 증축을 거쳐 층수를 늘렸는데 오늘 현장 감식 후 소방서 측은 증축된 부분에는 화재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룸처럼 꾸며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 안 살아요. 사람 없고 카페에도 사람 없고 되어 있어요. 목욕탕 비상구 역시 목욕 바구니 등으로 막혀 있어 재구시를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구는 우리가 전부 다 여자들 바구니가 있어서 거기 막 이렇게 앵글로 짜서 놔놔서 복잡해요. 그전에는 사장이 쓸 때는 우리가 락커 위에도 얹고 이랬는데. 소방점검 당시 지적됐어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결국 소방점검이 허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서 대형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갑작스런 대형 참사에 주변에 있는 일부 병원에선 입원실과 장례식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천시는 내일 오전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서 사망자 명단이 새로 고쳐질 때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가족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달음에 명단을 확인해보는 사람들. 유가족들은 이렇게 밤새도록 오열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지막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한 남성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갑작스런 대형 참사로 일부 병원에선 입원실과 장례식장이 부족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부상자는 응급실에서 밤을 보냈고 장례식장이 모자라 장례 절차를 미룬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불이 나고도 1시간 넘게까지 목욕탕 안에 있던 피해자들과 연락을 했던 유족들은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재라고도 생각되는 정도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진짜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제천시는 내일 오전 9시 제천 실내체육관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유족 공동대책위원회는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 이유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번 화재로 희생된 29명, 어느 누구 하나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없을 테지만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희생자도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그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80살의 장모님을 잃은 박모 씨. 그러나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희생된 2층 목욕탕에서 처형과 19살 조카까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3 수험생인 조카는 지난달 수능 시험을 치른 뒤 어머니와 함께 외할머니가 계신 제천을 찾았다가 3대가 함께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영화 같은 얘기고 진짜 떨려서 얘기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돼 있는 가장 고마운 사람. 그러나 그 고마운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좋아해서 아침 일찍 봉사를 떠났다가 돌아와 목욕탕을 찾았던 부인은 영원히 남편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끝끝내 하루만이라도 봉사를 말리지 못한 자신이 더욱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여보고는 이번 주는 참지 했어요. 저도 너무 힘드니까 참지. 그런데 집사람이 아니야, 도시락 봉사는 굳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가라.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할수록 유가족들은 부실했던 초동 대처가 더욱 원망스럽습니다. 왜 민간인 사다리차 안 사진 때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생기고 할 때까지 소방서를 버렸어요. SBS 조재근입니다. 긴박했던 어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구조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업용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119 구조대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한 평범한 시민들을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고층까지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에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위태롭게 난간에 기대 있습니다. 저 꼭대기 사람 있어. 저 꼭대기 사람 있어.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코와 입을 가리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때 검정색 고가 사다리가 직접 구조를 시도합니다. 둘 다 샀어, 됐어. 아유, 다행이다. 아유. 꼭대기층에 고립됐던 시민 3명을 구조한 건 멀리서 연기를 보고 달려온 민간 사다리차 업체 대표 54살 이양섭 씨와 아들 28살 기현 씨였습니다. 3명이 서서 계속 손을 흔들면서 구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부인 되시는 분도 우리 남자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고 건물의 오른쪽 측면입니다. 화재 당시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이렇게 건물 잔해도 떨어져 내렸지만 이 씨 등은 사다리차를 건물 바로 앞까지 대고 구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만약에 화염에 쌓이면 이게 작동을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은 있지만, 어차피 사람을 구조를 하면 그런 위험 정도는 좀 감소를 해서 구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마음에서. 3층에서 남자 목욕탕 이발사로 일하던 64살 김종수 씨도 끝까지 남아 시민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연기를 좀 마셨더니 제가 먼저 나와도 관계는 없는데 우선 근무자로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탈피를 좀 많이 했죠. 끔찍한 참사 속에 조금이나마 희생을 줄일 수 있었던 건 급박한 순간에 빛났던 시민들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사 하루 만에 오늘 직접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또 병원을 찾아서 유가족들을 일일이 위로했는데 일부 희생자 유족들은 늑장 구조라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현황부터 보고받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 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이 안치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유족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유족들은 유독가스가 빠질 수 있게 통유리로 된 2층 창문만 제때 깼어도 인명피해가 이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소방대도 그렇게 다 듣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몇 번만 쌓여서 내리치면 다 깨지니까. 그 여자들 다 살았어요. 일부 유족들의 격앙된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통유리를 왜 안 깨요? 왜? 그러니까 다 타지고 거야 다. 그러니까 뭘 와서 얘기 듣겠다고 하고 서 있는 거야 지금?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철저히 살피고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네, 앞에서 전해드렸듯이 이번 화재가 난 건물에 쓰인 외장재 드라이비트는 화재에 취약하지만 가격이 싸고 또 빨리 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이 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강 기자가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드라이비트 외장재 화재 시험 장면입니다. 3층 건물 높이의 드라이비트 벽을 만든 뒤 아래쪽에 불을 붙였습니다. 5분이 지나자 불길은 벽 상단까지 타고 가듯 치솟으며 무섭게 퍼집니다. 짙은 연기를 뿜으며 불덩이로 변한 벽은 15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6m짜리 건물 벽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드라이비트 외벽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골목엔 상가 건물 여러 채가 모두 드라이비트 외벽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 경제성이 있는 마감 자재이기 때문에 많이 쓰였죠. 한 20년 정도 전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마감 재료를 사용을 한 거죠. 서울 강남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지어 있는 다세대 빌라 외장재가 모두 드라이비트입니다. 딴 단열을 하고 붙일 벽 마감을 하는 것보다 드라이비트로 하면은 반 정도 싸게 먹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공하기가 편리하고.
대부분 건물들은 5층 이하나 높이 22m 미만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 2층 같은 경우는 난연 성능을 확보하는 단열재를 쓰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을 안고 도심에 널려 있는 가연성 외장재에 대한 법 규정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SBS 이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전해드렸지만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늘 지적되는 문제는 이번에도 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안전의식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현장을 김관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우나. 지하 3층에 있는 남성 사우나를 가려면 지하 2층에서 좁은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계단엔 누구 것인지 모를 소금포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화재 시 대피 안내문은 매표소에만 붙어 있고 정작 꼭 봐야 할 사우나 내부에는 없습니다. SBS가 오늘 하루 방문한 사우나 20여 곳 가운데 비상구가 있는 업소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지하에 나 있는 비상구 통로는 전등빛은커녕 비상등조차 없는 암흑길이었습니다. 소방차의 화재 현장 접근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도 여전했습니다. 골목길은 나름 한가한 낮 시간에도 불법 주차로 틈이 없습니다. 소방차는 얼마 못 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섭니다. 화재 나가고 추동 나갔을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긴박한 경우는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현행법상 이같이 불법 주차된 차량은 강제로 이동시킬 수가 있지만 소방관들은 정작 그럴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또 견인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소방서에는 따로 이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4만 원짜리 과태료 스티커를 붙일 수 있지만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사이 화재로 인한 어이없는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 대표는 찜찜했던 혹을 떼고 개운해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사당화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직후 홍준표 대표가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패목강심의 세월을 보냈다면서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내 반드시 묻겠습니다.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성완종 리스트 굴레를 벗은 셈입니다. 당 장악력도 키우고 대여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지만 홍준표 당을 만든다는 당내 반발도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선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탈락한 유여해 최고위원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당 서열 지금 몇인지 알아요? 믿겨요. 해당자는 안 돼요. 왜 손을 치고 그래? 문 열어주시죠. 못 열어요. 문 열어주시죠. 못 열어. 새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특위가 홍 대표 사람 일색이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죽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홍준표 사당화하려고 그런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오늘 무죄 확정 판결로 홍 대표가 한숨 돌리긴 했지만 체제 개편에 반발하며 혼란에 거듭하는 당내 상황이 큰 산으로 앞에 놓였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넥슨으로부터 이른바 공짜 주식을 받아 뇌물죄가 인정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뇌물로 보기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막연하다는 건데 너무 관대한 판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4억 2,500만 원을 빌려 넥슨 주식을 산 뒤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짜 주식 외에 넥슨에서 승용차를 제공받고 가족 여행 경비까지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짜 주식과 승용차, 가족 여행 경비 등은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재판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승용차나 여행 경비 제공은 검사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를 바랄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나머지 혐의와 하나의 죄로 묶여 기소됐던 공짜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 측에 천암의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1, 2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을 단순 호의로 본 이번 판결에 대해 소위 보험용 금품 제공은 허락한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신생아 4명이 숨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곳곳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무 기록을 본 뒤에야 숨진 아기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유족. 검사 기록지를 보다가 정말 놀란 게 우리 아기가 12월 11일 날 로타바이러스 확진이 돼 있는 겁니다. 전혀 못 들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중환자실 곳곳에 집기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여러 곳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감염된 아기의 변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면 쉽게 전파되며 설사 증세를 일으킵니다. 보통 가벼운 증세를 겪고 지나가지만 면역력이 약한 미숙아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숨진 뒤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들 가운데 최소 4명도 로타바이러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여전히 숨진 신생아 3명의 혈액에서 배양된 시트로박터균이 원인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의료진의 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의료도구와 조제 분유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음 주 중반 아기들이 숨진 원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특혜 비판 속에 종교인과세 최종안이 오늘 정부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활동비가 종교 본연의 역할에 쓰는 돈이니 비과세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사용 내역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교활동비는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쓰는 돈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제출한 뒤 한 말입니다. 하지만 내부 제보로 드러난 일부 대형교회의 종교활동비 사용 실태는 딴판입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는 종교활동비로 160만 원짜리 안경을 맞추고 골프 레슨비를 내고 안에 골프채도 산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기재부가 마련한 종교인과세 시행령은 이렇게 골프채 산 돈을 종교활동비로 처리해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게 했다는 겁니다. 세무조사로 밝힐 수도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돈을 일단 입금해주고 그 종교인이 쓰는 거를 아무 증빙도 없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더욱이 종교활동비를 제대로 받는 종교인은 현재 일부 대형교회 목사뿐이라는 게 종교계 설명입니다. 과세에서 문제가 될 만큼 많이 종교활동비를 사용해야 되는 종교인이라면 대형교회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부 대형교회 목사만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특혜 조항을 마련한 건데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경실련, 진보 종교단체에서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특혜 시행령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는 정부가 종교활동비 신고 조항을 추가한 게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포항에 초거대 현미경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있습니다. 이 첨단 기기를 통해 지금까지 증명된 적이 없었던 물에 대한 의문점이 처음 풀렸습니다. 물에 가벼운 물, 무거운 물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울에 호수는 꽁꽁 얼어도 그 아래서 물고기는 유유히 헤엄쳐 다닙니다. 물은 왜 위에서부터 얼까? 영하로 떨어진 차가운 공기에 닿아서만은 아닙니다.
다른 액체는 위가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워 위아래가 거의 동시에 얼지만 유독 물만 위가 얼어도 아래는 섭씨 4도를 유지합니다. But even more stranger is that at the bottom of the glass is 4 degrees Celsius. 물이 섭씨 4도에서 가장 무겁다는 건 알았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포항공대와 스톡홀름대 연구진이 길이 700m가 넘는 방사광 가속기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만들어 물에 통과시켰습니다. 물의 구조를 관측한 결과 물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밀도가 높으면 무거워지고 반대로 거리가 멀어 밀도가 낮으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물 구조의 변화는 섭씨 4도를 기점으로 나타납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는 이유도 원자 간 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여러 해 동안 실험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고요. 포항가속기에 와서 단 한 번 실험으로 이 좋은 결과를 내서 과학자들은 방사광 가속기가 앞으로도 원자 단위의 궁금증을 해결해 신소재나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말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밤부터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주말 비 소식과 함께 미세먼지까지 말썽입니다. 내일 밤 늦게 수도권에서 비가 오기 시작해 이른 날인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 산간지방에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게다가 곳곳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져 밤에 서울 경기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상 2도, 한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성탄절인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천 화재 희생자 모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